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어사 박문수와 신비한 노인. 옛날 어사 박문수가 어느 마을 근처를 암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박문수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요 앞에 마을을 들릴 것이라면 나와 동행을 좀 해주지 않겠소? 아무래도 내가 몸이 약하고 노인이라서 불안해서 말이요. 혹시나 강도나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말이요. 노인이 그리 말하니 박문수는 물론이지요. 어르신 동행하시지요. 하고 그 노인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을에 접어든 박문수는 밤이 깊어서 어느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의 주인이 나와서 박문수와 노인을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대 독자여서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의 사대 독자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들아 아들아 정신 차리거라. 부부는 너무나 절망스러워 하였습니다. 노인과 박문수도 몹시 놀라서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람. 박문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노인이 그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저 피리 속에서 지네가 나와 아드님의 목구멍으로 들어가 아드님의 숨구멍을 막은 것 같습니다. 오,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아이는 그럼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노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지네는 담배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빨리 늦기 전에 이 담배진을 아드님의 목구멍으로 넣으시지요. 오, 알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황급히 담배진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목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말대로 정말 아이의 목구멍에서 지네가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이의 기침소리가 들리며 죽은 아이가 소생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아 아들아 살아났구나. 부부는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노인장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그러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뭐려. 나만큼 오래 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들 부부는 아주 부자였기에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노인에게 돈 천량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 천량을 받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이 돈을 쓸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집에 온 것은 그대가 나와 동행을 해준 덕이니 이 돈을 가지시지요. 노인이 박문수에게 말하니 박문수는 한사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계속 이 돈을 맡아달라 하니 박문수는 그러면 이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만 맡아주겠다 하고 그 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나와 한참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배가 너무 고픈데 여기 주점에라도 가서 국밥 한 그릇만 먹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주먹에 들어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국밥 2그릇 주시오. 주모의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하는데 노인이 그 주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모가 기분 나빠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 나이 먹고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자 노인이 허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주모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장사하지 말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노인이 그리 말하니 주모가 노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뭐, 내 딸 자식이 생각나서 그러니 하는 말이오. 내 말 잘 들으시오. 꼭 그리 해야 하오. 그러니 이 주모가 노인의 진중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모는 아무래도 영찜찜하여 노인의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먼 길을 떠났던 남편이 방에 칼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뭐예요, 당신? 어쩐 일이에요? 주모가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당신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되어 말이오. 그래서 그대에게 출타한다고 속이고는 집 주위에서 염탐하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었구려. 참으로 미안하오. 그러니 부인은 그런 남편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그런 의심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부인은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애썼습니다. 실제로 이 주모는 남편 말고 이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모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 만나러 가려는 것을 노인의 말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인데 참으로 다행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날 저녁에 혹시라도 그 남자가 찾아와서 이 주모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둘은 남편 손에 죽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모에게는 그 노인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주모는 다음 날 박문수와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어제 제가 노인장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지요. 주모는 그러면서 노인에게 천량이라는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그것을 받으며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앞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가정을 잘 돌보시오. 천벌을 받기 싫으면 노인이 그리 말하니 주모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그러겠다고 하고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허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노인장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가 있으신 듯합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노인은 그저 웃다가 손에 든 천량을 박어색에 또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박문수는 그 역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꿈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튿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가다가 큰 반석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소피를 좀 보고 온다며 큰 반석 아래로 내려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박문수가 이상하여 반석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디로 가신 걸까? 박문수가 노인을 찾아 근처를 돌고 있는데 웬 불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어. 그곳에 가보니 어떤 소녀가 촛불을 하나 켜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슬쩍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할머니 약값으로 부잣집에서 2천량을 빌려 쓰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죽음으로 갚게 된 아버지를 위해 어린 소녀가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가 슬쩍 그 소녀에게 물으니 그날이 10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니, 설마 그 노인이... 그런데 그때 집 지붕 위에 박문수와 동행했던 노인이 뒷짐을 지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걸 보고는 놀라서 노인을 부르려는데 노인이 박문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박문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이 아프시다 하였는데 혹시 이 할아버님은 살아 계시느냐? 그러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러니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님의 코 옆에 커다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자 소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딸이께서 그걸 어찌 아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러자 박문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허허, 이 내가 사람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게 이 돈을 맡긴 이유가 이것이었군. 박문수는 품속에서 돈 2천량으로 그 효녀의 아버지 빚을 다 갚아주고 효녀의 아버지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박문수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어사님, 제 아들놈을 살려낼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박어사님께서 보였습니다. 천하의 박문수 어사라면 믿을 수 있으니 제가 어사님을 잠시 속였습니다. 미안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박문수에게 인사를 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달에서 온 그대, 달에서 온 그대, 옛날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비록 어리석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마음씨 착하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의 이웃이 올해 쌀을 많이 수확하여 그 쌀로 떡을 했다고 바보의 집에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웬 떡이에요? 고맙습니다. 히히. 떡이다. 떡. 바보는 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좋으냐? 바보 말고 떡보라고 불러야겠구나. 떡보요? 떡보 좋죠. 아니, 그런데 웬 떡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 쌀을 많이 수확해서 그 쌀로 떡을 많이 했단다. 너무 많아서 나눠도 이렇게 많구나. 바보는 그 떡을 신기하게 보더니 한 입 집어먹고는 말했습니다. 어이, 세상에, 쌀로 만든 떡이라니. 어찌 쌀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쌀로 만들었는데도 제가 평소에 먹던 떡 맛이랑 똑같이 맛있어요. 그러니 이웃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응, 바보야. 떡은 원래 쌀로 만든단다. 예? 뭐라고요? 떡은 떡이지. 어찌 쌀이 떡이 된답니까? 에이, 제가 바보라고 또 놀리시네요. 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매일 아침에 어머니가 쌀을 저 가마솥에 넣으면 밥이 되어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쌀은요, 떡이 아니라 밥이 되지요. 아시겠어요? 하하하. 아이고, 어렵구나, 어려워. 그래, 알겠구나. 그럼 이 떡은 쌀로 만든 특별한 떡이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거라. 하하. 내 참으로 우리 바보를 만나면 내가 많이 웃는다. 웃어. 그렇게 이웃들은 바보를 만날 때마다 꽤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웃음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홍이가 꽉 차다 못해 잔뜩 친한 바보가 언제나 장가를 갈까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보. 지혜로운 색시를 만나면 참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바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꼭 장가를 틀어서 색시랑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야 할 텐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길 바라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달님, 달님,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색시를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바보 아들과 혼인하겠다는 전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니 어머니도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보가 자다 말고 웬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깨워보니 한 아리따운 처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귀신인가? 아니, 귀신 물러가라. 바보는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처녀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휘저으며 처녀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달에서 온 당신의 각시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참입니까? 달에서 온 각시라니.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당신은 토끼십니까?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토끼가 아니고 당신의 각시랍니다. 각시? 각시라니. 세상에. 어머니, 각시가 왔습니다. 제 각시가요. 바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이 달에서 온 각시가 바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워워워 서방님, 서방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달이 뜨는 밤에만 내려올 것이니 그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비밀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보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뇌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비밀을 지키겠소. 약속. 그러니 꼭 밤에 날 찾아와 주시오. 그렇게 그날 이후 바보는 밤마다 달에서 내려와 찾아오는 달, 각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보의 어머니는 요즘 따라 부쩍 실실 웃어대고 좋아진 아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요즘 왜 그렇게 혼자 하늘을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것이냐? 이 애미 몰래 꼭 각시라도 숨겨놓은 것이냐? 그러니 바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어찌 아셨습니까요? 제가 제 각시와 함께 있는 것을 보셨나요? 바보는 어머니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정말로 각시를 그 숨겨놨단 말이냐?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계속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계속 바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야기해보거라. 누가 너에게 각시가 되어주겠다고 한 것이냐? 혹시 뭘 달라고 하진 않더냐? 돈이라든지 귀한 패물이라든지. 어머니는 혹시나 어리숙한 아들에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 모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 바보는 달각시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달에서 각시라니. 그러니까 네 꿈에 달에서 각시가 내려온다는 말이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꿈이라니요. 진짜랍니다. 달각시가 저를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밤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말하니 그날 밤 어머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웬 주인 모를 꽃이니 아들의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웬 여인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여인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으니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어머니는 방 안에 있는 여인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꽃신의 실을 묶어두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나가보니 꽃신은 사라지고 실은 집 뒤틀에 있는 정화수 그릇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달각시란 말인가. 달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어머니는 그러면서 밤에만 온다는 달각시가 이 정화수 그릇을 통해 달과 집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달이 뜨자 정화수 그릇에서 나온 달각시가 바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몰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바로 뒤뜰로 가서 정화수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달각시와 아들이 낮이나 밤이나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정화수 그릇을 깨버린 뒤 새벽이 되어 달이 사라질 때가 되자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달각시는 바보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정화수 그릇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달빛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결국 정화수 그릇이 깨지는 바람에 달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달각시는 해가 뜨면서 한 마리 달빛을 닮은 노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바보의 집 하늘에는 달이 떴지만 달각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하염없이 오지 않는 달각시를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어머니에게 각시의 비밀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일이 된 것입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바보는 그렇게 말하며 달에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욕심이 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었어. 너무나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도 슬퍼하는 아들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달각시를 잊지 못하던 바보는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남게 되었고 결국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어머니와 달각시의 행복을 기원하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촉국 먹고 아그그.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지요. 그런데 저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라?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환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지요.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작고 예쁜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춘 거였습니다. 이야, 그거 참 별스러운 물건이로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라고 합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서울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씩 받아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거 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일세.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쓴다? 가래떡인가? 아니에요. 가래떡 냄새가 아니에요. 와, 맛있는 엿이다. 아버지, 엿 주세요. 아니야, 이건 엿이 아니란다.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훈장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저 건너 허선달이 서울 갔다 오면서 선물로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지요. 햄, 이것도 모른가? 그건 바다에서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네. 그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이렇게 되지. 뱅어라고요?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 이 뱅어를 노릇노릇 구워 먹으면 참 맛있지. 그리고 국을 끓여도 아주 맛있다네. 그러면 훈장님, 여기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뱅어 주둥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 아, 그거 너 몰라? 그거야 똥구멍이지. 아하, 그렇군요. 똥구멍이래. 똥구멍 덤 뱅어도 우리처럼 똥구멍이 있나 봐. 아이들도 재미있다며 하하하호호 웃었습니다. 훈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에이, 당신은 아까 훈장님 말씀 안 들었어요? 노릇노릇 구워 먹어도 맛있고 따뜻하게 국을 끓여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구워서 먹어도 맛있지만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맛나지. 맛은 좀 떨떠름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네. 자자, 어디 뱅어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지금 당장 국을 끓여오도록 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았습니다.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뱅어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뱅어를 반으로 댕강댕강 잘라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승승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고 뱅어국이 팔팔 끓자. 그래, 그래. 마지막으로 소금이랑 고춧가루도 넣어야지. 드디어 촉국이 팔팔 끓자 부인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떠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뱅어국이 다 만들어졌어요.
어서 먹어보세요. 훈장님이 먼저 촉국을 후룩후룩 마셨습니다. 맛이 이상하고 토할 것 같았지만 훈장님 체면에 꾹 참았지요.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촉국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맛이 영 이상했습니다. 입안은 떨떠름, 속은 울렁울렁 꼭 토할 것만 같았지요. 아버지, 이렇게 맛없는 것은 처음 먹어봐요. 훈장님, 이 뱅어라는 생선은 맛이 좀 이상합니다.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에헤이,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옛 말에도 입에 쓴 역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 말 말고 쭉쭉쭉 마셔보게. 이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쥐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구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고 말이야.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을 씁니다. 여기 있잖아. 자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얀 물고기 말일세.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아유, 허선달님은 농이 지나치십니다. 우리 훈장님이 분명히 몸에 좋은 뱅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잘 보시게나.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 딱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였습니다. 자, 복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아이고, 내가 훈장이랍시고 괜히 아는 체를 했구나. 아이고, 이거 민망해서 어쩌나. 훈장님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도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야. 아이고, 매워. 아버지, 배 아파요. 어머니, 토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훈장님 댁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열심히 끓였는데. 마누라, 내가 미안하오.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자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내가로 갑시다. 야, 뱃속에 물이 났으니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어?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시내가로 홀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내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들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빼꼼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뱃속에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그그그, 아그그그, 촉국 먹고 아그그그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라, 저게 뭐지? 흰 물에 사람 머리통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잖아. 나그네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울크니 도깨비들이 밤중에 목욕하러 나온 모양이군. 컴온. 도깨비는 불빛을 무서워 한다던데. 이러더니 마른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휘휘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것을 본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채 옮겨 붙으면 우리는 몽땅 다 죽고 말 거야. 자자, 어서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자고. 예예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물속으로 쏙 집어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그저야 휘휘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 훈장님의 아는 척 때문에 훈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하는 말을 다시는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똑바로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